유진그룹 총수 집무실의 공기는 늘 섭씨 22도 습도 40%를 유지했다. 강재한 회장이 허용하는 유일한 변수이자 그의 통제력을 상징하는 숫자였다. 그는 50층 통유리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잠시 바라본 뒤 마지막 결제 서류에 서명했다. 모니터의 디지털 시계는 정확히 오후 7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1분 1초에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통제된 크로노그래프처럼 작동했다. 32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유진그룹의 정점에 선 남자. 사람들은 그를 얼음 왕자라고 불렀다. 그에게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였고 약점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완벽한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치의 구김도 없는 다크네이비 수트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김 비서, 내일 오전 유럽지사 화상회의 30분 앞당기게.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은 6시 반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림자처럼 글을 수행하던 김 비서가 즉각 태블릿의 일정을 수정했다.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유진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숨죽여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다시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그의 세계는 그렇게 철저하게 타인과 분리되어 있었다. 방탄 처리된 마이바흐가 서울의 혼잡한 교통체증을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차 안은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완벽한 방음 상태였다. 지아는 눈을 감고 오늘의 경영 수치를 복기했다. 유진중공업의 2분기 실적, 유진바이오의 임상 3상 데이터, 그리고 유진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수율.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같았다. 실패란 입력되지 않은 단어였다. 차량은 성북동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그들만의 성체로 진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미니멀리즘 건축의 대가가 설계한 거대한 요새였다. 노출 콘크리트와 통유리로 이루어진 이 집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견고했다. 이곳은 강재한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의 통제력이 완벽하게 미치는 그만의 왕국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5m 높이의 육중한 티타늄 정문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 차량이 부드럽게 멈춰 섰고 인터폰으로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문 앞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한의 미간이 좁혀졌다. 문제, 그의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는 용납될 수 없는 단어였다. 그는 참을성 없이 차창을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철옹성 같은 저택 정문 앞을 똑같은 디자인의 노란색 백팩을 맨 3명의 작은 아이들이 가로막고 서 있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아이들을 달래보려 애썼지만 아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자아이 2, 여자아이 1.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이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싼 위압적인 어른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다. 지아는 차에서 내렸다. 그의 등장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고요한 저택 앞을 울렸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무슨 소란이지. 그의 목소리는 저택 앞마당의 조약돌처럼 차가웠다. 경호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새 아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정확하게 그의 눈에 고정되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3개의 작은 입이 동시에 열렸다. 아빠. 그 외침은 천둥처럼 고요함을 깨뜨렸다.
경호원들은 물론 김 비서의 얼굴마저 하얗게 질렸다. 아빠. 그 단어는 지안의 뇌에 꽂힌 총알과도 같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상이,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얼음 성벽이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슈퍼컴퓨터 같던 뇌가 처음으로 작동을 멈췄다. 아이들은 그가 멈칫하는 것을 보고는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그에게 달려왔다. 아빠 드디어 만났다. 셋 중 가장 활발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지아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최고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조잡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의 공격이다. 감정을 이용한 공격.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겨눈 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밀어내지도 안아주지도 못했다. 그는 대신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김 비서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있었지만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당장 이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당황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산이 빗나갔을 때 느끼는 극도의 불쾌감이었다. 저택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일해온 가사 관리인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지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지안은 아이들을 가장 먼 별채의 게스트 스위트룸에 격리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은 서재로 들어가 육중한 문을 잠갔다. 그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빠. 그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관리해왔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명의 여자도 그의 발목을 잡도록 허용한 적이 없었다. 그의 모든 만남은 철저히 계산되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그것도 셋이나, 똑같이 생긴 새 쌍둥이라니.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작품이었다. 이것은 누구의 짓인가?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적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유진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작은아버지 강민석 부회장.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검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면 이번 유진바이오의 적대적 인수를 방해하려는 경쟁사, 그들은 알고 있다. 강지한이 감정적인 스캔들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의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것이 수조 원짜리 계약을 파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것은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 사회의 신임을 잃게 만들려는 정교한 계략이었다. 아이들은 그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살아있는 폭탄일 뿐이었다. 그는 인터폰으로 김 비서를 호출했다. 지금 즉시 저택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하게. 정문 앞의 모든 기록을 초 단위로 분석해. 누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는지, 차량 번호, 인상착의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 같은 평정을 되찾고 있었다. 위기 상황일수록 그는 더 냉정해졌다. 외부로 이 상황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단 한 장의 사진, 단 한 줄의 기사도 용납할 수 없네. 저택의 모든 직원에게 함구령을 내려. 이것은 유진그룹의 존폐가 걸린 보안 문제일세. 오늘 밤 이 저택은 완벽하게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저 아이들.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게. 당장 내일 아침까지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섭외해. 내가 직접 검사를 받을 걸세.
그는 이 터무니없는 연극의 진실을 숫자로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핏줄일 확률 %를 확인해야만 했다. 김비서는 망설였다. 회장님,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에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만약이란 없네. 지안이 말을 잘랐다. 이건 적들의 공격이야. 나는 내 왕국에 침입한 트로이 목마를 확인하려는 것뿐일세. 저 아이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그 배후를 캐내. 김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다. 지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완벽했던 요새에는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내일 아침의 브리핑 자료를 펼쳤다. 하지만 수백억 유로가 오가는 인수합병안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다리에 매달렸던 여자아이의 작은 온기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별채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저 아이들이 훈련받은 연기자인지 아니면 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인지. 그가 게스트 스위트룸의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그가 고용한 임시보모의 감시 아래 거실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지안의 등장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 맞죠? 가장 똘똘해 보이는 여자아이 하연이 조금 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똑같이 생긴 세 개의 얼굴.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다. 질문을 던진 하연은 당돌하고 겁이 없었다. 그 옆에 남자아이 하람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와 서재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아이 하준은 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 아이 하준의 눈빛은 지안의 것이었다. 감정을 배제한 채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 지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누가 너희를 이곳으로 보냈지? 너희 어머니는 어디 있나?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이 아이들을 신문해야 했다. 이 음모의 배후를 알아내야 했다. 하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세 아이 중 가장 침착해 보였다. 엄마가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지켜줘. 내가 왜? 지안이 차갑게 비웃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 어머니도. 하지만 우린 아빠 얼굴 알아요. 하람이 자신의 노란색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지안이 6년 전 유진바이오 인수 기념 파티에서 찍혔던 사진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통제를 놓고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었던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진. 엄마가 매일 밤 보여줬어요. 우리 아빠라고. 지안은 사진을 빼앗아 들었다. 6년 전 그의 기억 속에서 삭제되었던 혹은 그가 의도적으로 묻어버렸던 그 시기. 그의 완벽한 통제에 유일하게 균열이 갔던 그날 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마셨던 독한 위스키. 그리고 흐릿한 여자의 잔상. 불가능했다. 그것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다. 그는 완벽하게 뒤처리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혼란을 읽기라도 한 듯 하준이 말했다. 우리는 강하준, 강하은, 강하람이에요. 엄마 이름은 서유라예요. 서유라. 그 이름이 지안의 기억의 수면 위로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6년 전 유진 바이오 인수팀의 유능한 컨설턴트. 그날 밤 그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여자. 그는 휘청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계략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가 외면했던 과거가 보낸 피할 수 없는 청구서일지도 몰랐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등을 돌려 방을 빠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아빠라는 외침보다 서유라라는 이름이
그를 더 깊은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 내일 아침이 아니야. 지금 당장일세. 국내 최고 연구소장을 깨워. 내 머리카락과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가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에 결과를 가져와. 강제안의 철옹성은 그렇게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3명의 침입자들에 의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버텨내야 했다. 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가족이라는 미지의 변수와 마주하기 위해서. 강제안의 저택은 언제나 완벽한 질서의 공간이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모든 가구는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의 삶처럼 이 집은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견고한 요새였다. 하지만 그 질서는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평소와 같은 시간인 새벽 5시 정각에 눈을 떴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서서히 커튼을 걷었고 흐릿한 여명이 그의 침실을 비췄다. 그는 언제나처럼 명상을 하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한 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귀에 익숙한 고요함 대신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와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어젯밤 아이들을 가장 먼 쪽의 게스트 스위트룸에 머물게 하고 경험 많은 가사 관리인에게 철저한 감시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침입자들은 그의 영역을 활보하고 있었다. 그가 서재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거대한 거실 중앙 그의 수집품 중 하나인 덴마크 디자이너의 미니멀리즘 소파 위에 아이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가 고용한 임시 보모가 가져온 만화 영화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가사 관리인이 당황한 기색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저것을 보겠다고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안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곤란함이 묻어났다. 지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이 사소한 혼란에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었다. 지안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의 집중력을 흐트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말일세. 오늘 안으로 나와야 하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내 최고 연구소에 압력을 넣게.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 회장님, 통상적으로 최소 이틀이 소요됩니다. 아무리 유진그룹의 이름이라도. 지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틀이 아니야, 오늘일세. 유진바이오 연구소장에게 내 이름으로 직접 연락하게.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야. 명령일세. 전화를 끄는 지안은 모니터에 떠있는 유진중공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뇌가 낯선 변수 앞에서 마비된 듯 했다. 저 아이들, 그들은 누구의 계략인가 강민석 부회장 아니 숙부는 이렇게 조잡하고 감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때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안의 날카로운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셋 중 가장 활발해 보였던 여자아이 하은이었다. 아이는 그의 거대한 책상을 겁내지 않고 다가와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는 왜 화가 났어요?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조 원짜리 계약을 협상하는 사람이었다. 아이의 질문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있었다. 내 방으로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나갔다. 혜은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화가 났어요. 그 순간 쌍둥이 중 첫째로 보였던
하준이 다가와 하은의 손을 잡았다. 혜은아 가자. 저 아저씨 바빠 보여. 하준은 지안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안은 그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상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듯한 놀랍도록 이성적인 눈빛. 지안은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그 아이에게서 보았다. 불쾌한 기시감이 그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아이들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오후가 되자 저택은 다시 지안의 통제 아래 들어온 듯했다. 아이들은 전문 보육교사들의 관리하에 정해진 구역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지안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만약에 그가 평생 외면해온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해질녘 김비서가 직접 저택을 방문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봉투는 묵직한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어떤 말도 없이 서류 봉투를 지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연구소장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으로 처리했습니다. 지안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미동도 없었지만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런 종류의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한 장의 보고서를 꺼냈다. 검은색 활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 아래 마지막 결론이 명시되어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2.97%.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안의 세계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 공기, 심지어 그의 이성까지도. 그는 로봇처럼 의자에 다시 앉았다. 불가능했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결혼은 유진그룹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략 결혼이어야 했고 후계자는 그 계획의 일부로 태어나야 했다. 이런 식의 혼돈은 없었다. 김비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회장님, 아이들의 어머니 쪽 정보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출생 기록은 존재하지만 산모의 기록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봉인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지안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억지로 기억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그의 삶은 일일, 그리고 또 일뿐이었다. 여자는 사치였고 감정은 약점이었다. 하지만 99.97%라는 숫자는 그의 철저한 자기 통제에 구멍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유진바이오의 적대적 인수 합병건으로 몇 주간 밤을 새우던 시기였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그는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탈을 감행했다. 단 한 번의 일탈. 그는 호텔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화려한 재벌가의 여자들과 달랐다. 조용했지만 눈빛이 강렬했다. 그녀는 그가 강제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듯했다.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편이 맞았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모든 통제를 놓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지안은 그것을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없는 삶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의 일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이력에 남은 유일한 오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오점이 3명의 아이가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서유라, 지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김비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그 여자의 이름일세. 서유라. 그녀를 찾게. 6년 전 유진바이오 인수팀 소속이었거나 혹은 관련 컨설팅 펌에 있었을 걸세. 지금 당장
김비서는 지안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감정의 파동을 읽었다. 그것은 분노도 당황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은 자의 깊은 혼란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겠습니다. 김비서가 떠나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어제까지의 그 고요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강재하는 책상 위에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99.9%.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게스트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새 아이가 한 침대 위에 뒤엉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주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 웅크린 자세였고 하연은 팔다리를 활짝 편 채 잠들어 있었다. 막내 하람은 형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지아는 뭉게에 서서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은 그의 핏줄이었다. 그의 계획에 없던, 그의 통제를 벗어난,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였다. 그리고 그는 이 변수를 만들어낸 여자 서유라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왜 5년 동안 아이들을 숨겼는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그의 앞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는가? 지안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강지안이었다. 유진그룹의 후계자. 그는 이 상황을 분석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이겨낼 것이다. 아이들의 등장은 위기이자 동시에 그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자가 누구든 그는 반드시 찾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강지안에게 아침은 늘 전쟁터로 나가기 전의 의식과 같았다. 하지만 이날 아침 그의 의식은 3명의 작은 침입자들에 의해 완전히 방해받았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손님처럼 별채 격리해 둘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현실이 되었다. 99.9997%라는 숫자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택의 주방은 최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메뉴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수석가사 관리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아이들은 보통 무엇을? 지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매일 먹는 유기농 오트밀과 케일 주스를 생각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맞지 않았다. 단순한 걸로 준비해. 그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험악했다. 하람이 포크로 접시를 두드리며 외쳤다. 이거 맛없어. 초코 시리얼 먹을래. 해우는 야채를 하나하나 골라내며 입을 삐죽거렸다. 하준만이 묵묵히 음식을 씹고 있었지만 그 눈은 지안을 향해 있었다. 지안은 맞은편 상석에 앉았다. 그는 평소처럼 경제신문을 펼치려다 멈칫했다.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식사 예절을 지켜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평소의 위압감은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혜은이 되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랑 같이 안 먹어요? 지아는 자신이 아이들과 식사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들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는 억지로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하람이 우유잔을 엎질렀다. 흰 우유가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가사 관리인이 황급히 달려왔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완벽한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하람을 꾸짖으려 했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다. 지아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비서 아이들 옷 좀 사오게.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깨닫고 잠시 놀랐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그는 유진전자 임원회의를 저택의 서재에서 화상으로 진행해야 했다. 평소라면 완벽한 정적 속에서 진행될 회의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유리벽 너머 거실에서 아이들이 고용한 전문 보모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신제품 개발 라인의 차질이. 한 임원이 보고하는 순간 서재 문이 활짝 열리며 혜은이 뛰어 들어왔다. 아빠, 저 아줌마가 나보고 양말 신으래 싫어. 아이는 맨발로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모니터 속에서 굳어졌다. 지한의 얼굴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수십 명의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빠라고 불렸다. 그는 혜은의 어깨를 잡고 아이를 떼어내려 했다. 지금 회의 중이다. 나가 있어. 하지만 아이는 더 세게 그를 껴안았다. 싫어, 아빠랑 있을래. 아빠 냄새 좋아. 결국 보모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내다시피 데리고 나갔다. 지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계속하게. 하지만 임원들은 이미 보고 내용 따위는 잊어버린 듯 했다. 유진그룹의 얼음 왕자 강지한에게 숨겨둔 딸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완벽한 통제력을 비웃는 듯 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 비서가 도착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급 아동복과 교육용 태블릿을 들고 왔다. 지아는 그것들을 거실로 가져갔다. 아이들은 새 장난감에 잠시 환호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하주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능숙하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지안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혜은과 하람은 명품 옷에는 관심도 없었고 복잡한 교육용 앱에 금방 실증을 냈다. 혜은이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술래잡기 하자 아이는 지안의 수트 자락을 잡아당겼다. 지안은 당황했다. 그는 술래잡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경영 수업과 후계자 교육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바쁘다. 보모와 함께 놀아라. 지안이 거절하자 혜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싫어, 아저씨랑 놀래, 아빠잖아. 아빠라는 단어가 또다시 비수처럼 지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 단어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나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른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지만 아이에게는 거절로 들렸다. 혜은이 울음을 터뜨리려 할 때 태블릿을 보던 하준이 고개를 들었다. 혜은아, 그만해. 이 아저씨는 우리 엄마처럼 웃어주지 않아. 그 말은 지안을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서유라.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웃어주었을까? 그는 그 여자의 미소를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떠오르는 것은 6년 전 그날 밤의 흐릿한 인상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아이 셋을 낳았다. 오후 늦게 결국 사건이 터졌다. 지안이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통화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서재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통화 상대방이 모니터 너머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안은 잠시 실례하겠네 라고 말하며 마이크를 껐다. 그가 달려나간 복되는 하람이 무릎을 잡고 울고 있었다. 아이는 뛰어다니다가 그가 아끼던 청작 화병을 깬 모양이었다.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보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구급 상자를 찾고 있었다. 지안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내가 뛰지 말라고.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분노를 압도했다. 하람은 겁에 질려 그를 올려다보며 더 크게 울었다. 아파. 엄마 어디 있어? 그 순간 지안의 이성이 마비되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부모에게서 구급 상자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다. 그의 손은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더 떨렸다. 괜찮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손 따뜻해. 지아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됐다. 그는 자신의 손이 따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손은 언제나 차가웠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어색하게 쓰다듬었다. 그때까지 경계심을 풀지 않던 하준과 하은도 다가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지아는 새 아이에게 둘러싸인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날 밤 아이들은 지안의 침실 옆방에서 잠들었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지안은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그의 손가락에는 하람의 상처에 발라주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감각이 싫지 않았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그의 계획을 망가뜨린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을 느꼈다. 그때 김 비서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유라 5년 전 유진 바이오 퇴사 직후 캐나다로 출국. 그러나 실제 출국 기록 없음. 모든 CCTV 기록 삭제됨. 공항 보안 시스템에 접근한 IP 주소 추적 중. 내부 조력자 소행으로 보임. 지안의 눈빛이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서유라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를 증발시켰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자신에게 보냈다. 목적은 분명했다. 그를 흔들기 위해서. 그는 하준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분석적인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하윤이 외쳤던 아빠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아이들은 그저 볼모에 불과했을까? 그는 위스키 잔을 3개 내려놓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의 삶에 멋대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그의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시도였다. 찾아내. 그는 김 비서에게 답신을 보냈다. 누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렸는지 그 배우가 누구든 모조리 찾아내.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게. 이건 내 사적인 복수일세. 내건이라는 단어가 그의 타이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이미 아이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지한의 혼란스러운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얼음 왕자는 무너진 질서 속에서 서툰 아버지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방역을 준비해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3개의 작은 숨소리가 그의 고요한 성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한의 저택에서 벌어진 소동은 유진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나갈 수 없었지만 임원 화상회의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다른 문제였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화면 너머로 목격한 얼음 왕자의 당황한 얼굴과 아빠라고 외치던 아이의 모습은 순식간에 유진그룹 본사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소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원 식당에서, 그리고 익명의 사내 게시판에서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퍼져나갔다. 강지한 회장에게 숨겨둔 아이가 3이나 있다더라. 어쩐지 요즘 안색이 안 좋더라니. 상대는 대체 누구인가? 이 모든 소문은 한 사람의 귀로 정확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유진그룹의 2인자 강민석 부회장이었다. 강민석은 강지한의 작은 아버지였다. 그는 평생을 형의 그늘에서 그리고 이제는 조카의 그늘에서 살아왔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경영 스타일로
신사 경영인이라 불렸지만 그의 야망은 단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다. 그는 지안의 완벽함이 무너질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날 유진그룹 30층의 거대한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시선은 좌중을 압도했다. 하지만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안은 회의를 주재했다. 3분기 실적 보고와 4분기 신사업 투자 안건이 순조롭게 논의되었다. 지안은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의 분석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사들은 잠시 소문을 잊고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모든 안건이 통과되고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이었다. 잠깐. 강민석 부회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중단시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 아주 훌륭한 실적 보고였네. 유진을 이끄는 자네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없지. 그는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지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만 회의를. 강민석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의견이 있네. 실적과는 무관하지만 우리 유진그룹의 미래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일세.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천천히 돌았다. 최근 그룹 안팎으로 아주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네. 강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지. 몇몇 이사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여기는 이사회입니다. 개인적인 소문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문이라 강민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유진그룹의 총수이자 후계자인 자네의 스캔들이 어찌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겠나. 리더의 도덕성과 사생활 관리는 곧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일세.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우리 그룹의 리더십 리스크를 거론하고 있네. 그는 지안을 지지하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말일세.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강 회장은 이사회에 명확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네. 우리는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강민석은 지안이 이 자리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지안의 리더십에는 치명적인 흠집이 생길 터였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동조하는 이사들과 말을 맞춰둔 상태였다. 강지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무릎을 다쳐 울던 하람의 얼굴과 자신을 경계하던 하준의 눈빛, 그리고 아빠라고 외치던 하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에 그였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강민석을 명예훼손으로 몰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저의 사생활이 유진그룹의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는 강민석의 논리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시장의 우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말하는 겁니까? 유진의 주가는 견고하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이사회를 동요시키고 의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강민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지안이 이렇게 정면으로, 그것도 감정의 동요 없이 방어할 줄은 몰랐다. 지안군, 말 돌리지 말게.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 자네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 것이 말일세.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사는 법률적,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룹의 경영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 제가 직접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밝힐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 이사회는 종료되었습니다. 유진의 경영진은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강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지만 지안의 단호한 태도에 다른 이사들은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안은 가장 먼저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등은 꼿꼿했지만 수트 안의 셔츠는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방금 최대의 위기를 넘겼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석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늘 지안을 시험했고 지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 지안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석 부회장의 최근 자금 흐름을 전부 다시 조사하게, 그리고 이사회에 참석했던 모든 이사들의 성향과 약점을 보고하게. 전쟁이 시작됐어. 그는 전화를 끊고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하나는 유진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숙부와의 차가운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나타난 새 아이와의 따뜻하지만 혼란스러운 전쟁이었다. 그는 저택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강민석의 공격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아이들의 존재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제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도 지켜내야 했다. 그는 서재에 인터폰을 눌러 가사 관리인을 연결했다.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 하준 도련님과 하람 도련님은 로봇을 조립하고 계시고, 하은 아가씨는 회장님 책상에 있는 지구본을 돌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하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지구본은 그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의 상징이었다. 괜찮아. 그냥 잘 지켜봐 주게.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을 위해서만 싸워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과 아이들, 우리를 위해 싸워야 했다. 얼음 왕자의 심장이 아버지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유라의 파일을 열었다. 그녀를 찾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첫 번째 열쇠였다. 이사회에서의 격돌은 강지한에게 명확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의 사생활을 둘러싼 가십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민석 부회장이 쳐놓은 덫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날 밤 저택의 서재는 사실상의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강지한은 김 비서에게 지난 6년간 강민석 부회장의 모든 동선과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접촉한 모든 인물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했다. 동시에 서유라라는 여자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이제 단순한 과거 추적이 아닌 음모의 핵심을 파헤치는 수사가 되었다. 보고드립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그는 보안 태블릿을 지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말씀하신 대로 서유라 씨의 6년 전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지안은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이상하지?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합니다.
김비서가 화면을 넘겼다. 그녀는 유진바이오 인수팀에서 6개월간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직후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캐나다 이민국과 현지 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유라라는 이름의 인물은 그 시기 캐나다에 입국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공항 출국 기록은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존재합니다. 인천공항 CCTV에도 그녀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시간대의 서버 기록이 일부 손상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가짜 기록을 심어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공항 보안 서버에 접근하고 한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완벽하게 조작하는 것은 국가기관 수준의 정보력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내부 권력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했다. 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병원 기록은 그것이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김 비서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아이들은 분명 5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유라 씨는 국내 어떤 병원에서도 임신 진단이나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아이 셋을 낳은 셈입니다. 지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녔다. 6년 전 그녀는 그와의 하룻밤 이후 임신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아챘다. 그 누군가는 서유라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그녀를 공항으로 보내는 쇼를 연출했고 실제로는 그녀를 어딘가에 감금했거나 혹은 다른 경로로 빼돌렸다. 그 목적은 단 하나. 그의 핏줄, 그의 유일한 약점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5년간 완벽하게 숨겨 키우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 즉 그가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강민석과의 권력 다툼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이 시점에 그의 집 앞에 배달한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IP 주소는 지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이들을 우리 집 앞에 데려다 놓은 자를 찾으라고 했을 텐데.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대포폰과 도난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단서는 없습니다. 아니.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서는 있어. 우리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야. 그는 6년 전 유진바이오 인수팀 명단을 다시 스크린에 띄웠다. 수십 명의 이름들. 서유라.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을 거야. 그녀에게는 분명 친구나 동료가 있었겠지. 그 팀에서 그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찾아내. 김 비서는 즉시 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 서유라 씨와 같은 컨설팅 펌 소속이었고 프로젝트 내내 룸메이트였습니다. 서유라 씨가 사라진 직후 그녀 역시 갑작스럽게 퇴사했습니다. 현재 소재 불명입니다. 살아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죽었다면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알아내. 지안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지난 5년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서유라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서재문이 살짝 열렸다. 하준이었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문틈에 서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지아는 김 비서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고 했다. 김 비서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갔다. 무슨 일이냐? 지안이 물었다. 하준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서 있었다. 하람이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했다. 그래서 아저씨가 아직 안 자는지 보러 왔어요. 지아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저 작은 아이는 자신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동생을 위해 이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보모에게 가거라. 그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지만 하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하람이는 엄마가 없어서 무서운 거래요. 아저씨가 아빠면 엄마도 찾아줄 수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지안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엄마를 찾고 있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엄마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혹은 이 모든 일의 공범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들어가 자거라. 내일 이야기하자. 하주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아이는 잠시 그의 손의 온기를 느끼는 듯 하더니 이내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지아는 복도에 홀로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아빠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에게 생경했다. 다음 날 김비서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이유은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접촉을 시도하자마자 도주했습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지아는 즉시 차키를 집어들었다. 위치 전송해. 내가 직접 간다.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유일한 열쇠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저택의 보안을 최상급으로 올리고 아이들에게는 급한 출장이 생겼다고 둘러댄 뒤 어둠을 뚫고 강원도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유은은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그녀는 작은 산장의 창고에 숨어 떨고 있었다. 지안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여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오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지안을 유진그룹의 사람이 아닌 자신을 해칠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지안은 거리를 유지했다. 이유은 씨, 난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오. 교진말 당신들도 그들하고 한패지 유라가 어떻게 됐는지 알면서. 여자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지아는 천천히 자신의 신분증을 바닥에 던졌다. 나는 강지안이오. 유진그룹 회장. 그리고 서유라 씨 아이들의 아버지요. 이유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는 지안의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들이. 유라가 아이들을 지켰군요.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지아는 그녀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6년 전에. 그들이 누구요? 이유은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라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우린 기뻐했어요. 유라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당신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안에게 연락하기도 전에 의문의 남자들이 찾아왔다고 했다. 그들은 유라의 임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유라에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조용히 사라져서 아이를 낳아 그들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당신과 아이 모두 파멸을 맞게 될 거라고. 이유은의 말에 따르면 서유라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이유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감시망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 그들은 유라가 쌍둥이도 아닌 새 쌍둥이를 임신한 줄은 몰랐을 것이다. 유라는 그들이 유진그룹 내부의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사람. 유라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서유라는 그 후로 이유은과도 연락을 끊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완벽하게 잠적한 것이었다. 지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지금 그의 집 앞에 나타난 것은 서유라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마침내 서유라와 아이들을 찾아냈다는 뜻이었다. 강민석. 지안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이유은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가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항상 그림자 속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회장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강민석은 6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지안의 유일한 약점을 만들기 위해 서유라를 이용했고 그녀가 도망치자 지난 5년간 그녀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찾아내어 아이들을 빼앗아 지안을 공격할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서유라의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민석이 설계한 거대하고 잔혹한 음모였다. 지안의 눈에 붉은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렇다면 서유라는 지금 어디 있어? 이유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유라는 아마 지안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이제 이것은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악마의 소나귀에서 구해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강민석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서유라의 안전을 위해 참아야 했다. 그는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다. 강원도의 차가운 산 공기를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강지안의 차 안은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유은의 증언은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주었다. 이제 더 이상 혼란이나 의심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서유라를 구출하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감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최상위 포식자였다. 강민석. 그 이름이 지안의 혀끝에서 독처럼 맴돌았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악마. 지안은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집은 고요했지만 지안은 그 고요함 속에서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만의 요새가 아니었다. 그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언제든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최전선이었다. 그는 서재로 직행하여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는 지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즉각 알아차렸다. 며칠 전에 혼란스럽고 방어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목표가 명확한 지휘관의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강민석 부회장의 지시였네. 지안이 운을 뗐다. 6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야. 서유라는 공범이 아니라 첫 번째 희생자였어. 그는 이윤에게 들은 사실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김비서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렇다면 서유라 씨는 지금 강 부회장의 손에. 그렇겠지. 아이들을 우리 집 앞에 데려다 놓은 건 서유라를 확보했다는 신호이자 내 대한 선전포고일세. 내가 아이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는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겠지. 지안은 책상 위에 유진그룹 조직도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우리의 전략은 전면 수정일세. 서유라를 찾는 것은 최우선 목표다. 하지만 동시에 강민석을 괴멸시켜야 해.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숙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괴물을 사냥하는 것이었다. 강민석의 약점은 탐욕일세. 지안이 말을 이었다. 그는 유진을 통째로 삼키고 싶어 하지. 그러기 위해선 막대한 비자금이 필요했을 걸세. 그동안 그가 내 프로젝트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이사들을 포섭했던 자금줄, 그걸 찾아내게. 유진의 모든 감사팀, 법무팀의 핵심 인력을 비밀리에 소집하게. 하지만 회장님, 강 부회장은 워낙 치밀해서. 그래서 미끼를 던질 걸세. 지안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아이들 스캔들로 인해 경영 능력을 의심받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겠네. 그리고 동시에 유진바이오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진행할 걸세. 그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처럼 포장해서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강민석이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미끼를 물 것이라 확신했다. 강민석은 지안이 가족이라는 약점에 발목 잡혀 허우적댈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지안은 바로 그 약점을 강철 같은 갑옷으로 삼아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서재를 나간 후 지안은 무거운 피로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서재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은이었다. 아이는 토끼 인형을 품에 안은 채 복도에 서서 그를 빼꼼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지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가 깰까봐 모든 소리를 죽이고 행동했는데도 아이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지? 그가 몸을 일으켜 다가갔다. 혜은은 그의 바지 자락을 붙잡았다. 무서운 꿈 꿨어요. 아빠가. 없어지는 꿈. 지아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어색하게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여기 있다. 혜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또 어디 갔었잖아요. 아까 차 소리 들렸어요. 엄마 찾으러 갔었어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희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지아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의 차가운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 엄마를 찾으러 갔었다. 그는 아이를 아이들 침실로 데려갔다. 하준과 하람은 서로 다른 자세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아는 혜은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하지만 혜은은 그의 손가락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엄마, 꼭 찾을 거죠, 약속. 지아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엄숙한 맹세를 하고 있었다. 그래, 꼭 찾을 거다.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의 입에서 제법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자거라. 혜은은 그제야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 지아는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이 순수하고 작은 생명들. 강민석은 이 아이들을 그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겠지만 그는 틀렸다. 이 아이들은 지안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존재 이유이자 그가 싸워야 할 모든 것이었다. 그는 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아침 식사를 했다. 하람이 수프를 엎질렀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직접 냅킨으로 아이의 옷을 닦아주었다. 하주는 그런 그를 여전히 분석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경계심은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출근하는 대신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군사작전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모와 경호 인력도 2배로 늘렸다. 그리고 자신은 서재에서 유진그룹 전체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석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 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가 들어왔다. 유진바이오의 해외 투자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어둔 이사들을 통해 저의 직속 부하에게 접근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안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지안은 일부러 조작된 비자금을 조성하기에 완벽해 보이는 거짓 데이터를 흘려보냈다. 동시에 강민석의 뒤를 밟던 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냈다. 강민석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이용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파악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미끼를 완전히 삼키고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하는 것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지아는 아이들과 정원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다. 하주는 그에게 로봇 조립에 대해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썼고 해우는 그에게 들꽃을 꺾어다 주었다. 하람은 그저 그의 다리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었다. 지아는 그 혼란스러운 온기 속에서 기묘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강민석이 아이들을 자신의 집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이 일생일대의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강민석은 얼음 왕자의 심장을 겨누었지만 그 공격은 오히려 얼음을 깨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아버지를 깨워버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된 강지한은 후계자 강지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대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왕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강지한의 방역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하나는 유진그룹의 심장부인 이사회와 자금 흐름을 조종하는 공개적인 전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민석의 검은 야욕 속에 갇힌 서유라를 구출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그림자 전쟁이었다. 그는 숙부가 쳐놓은 덫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유진바이오의 가짜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강민석 측에 의도적으로 흘렸다. 정보는 완벽하게 조작되었지만 동시에 강민석의 탐욕을 자극할 만큼 치명적으로 매력적이었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오가는 이 프로젝트는 강민석이 지안을 무너뜨리고 그룹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비자금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다. 강 부회장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김 비서의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그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저희가 미끼로 던진 해외 바이오 벤처에 유령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덫은 작동했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강민석이 기업 사냥에 정신이 팔린 지금 이 순간이 서유라를 찾아낼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이윤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 5년간 강민석이 매입하거나 임대한 모든 부동산 목록을 샅샅이 뒤졌다. 강민석은 서유라와 세 아이를 완벽하게 숨겨야 했고 그것은 평범한 장소에서는 불가능했다. 여기다. 지안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경기도 외곽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급 요양병원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재벌가 VVIP들을 위한 프라이빗 헬스케어 센터였지만 지안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곳은 강민석의 개인 소유나 다름없었다. 지난 5년간 이곳의 보안 등급은 국가 중요시설 수준으로 유지되었네. 드나드는 의료진도 극소수의 모두 강 부회장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자들이야. 지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인 경호팀이 아닌 그가 개인적으로 관리해온 최정예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소집했다. 이것은 회장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사적인 침투 작전이었다. 그날 밤 짙은 어둠이 깔린 요양병원 외곽에 지안의 차량이 멈춰 섰다. 그는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었다. 얼음 같던 재벌 후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표물을 되찾으려는 사냥꾼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김비서 아이들은 저택에 무사히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영상통화로 잠들기 전 인사를 하셔서 모두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 약속. 혜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권총의 안전장치를 확인했다. 진입한다. 그의 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수십 대의 CCTV와 적외선 감지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병원 건물의 가장 깊숙하고 보안이 삼엄한 VVIP 병동으로 향했다. 복도는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은 소리를 완벽하게 흡수했다. 지아는 마지막 보안 카드를 해제하고 병실 문을 열었다.
그곳은 감옥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최고급 호텔 방 같았다. 하지만 창문은 특수 방탄 유리로 막혀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6년 전 지안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강렬한 눈빛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다. 긴 머리카락은 생기를 잃었고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공허했다. 서유라 씨, 지안이 낮게 불렀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지안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듯했다. 그녀는 놀라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희미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여기...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다. 지안은 그녀에게 다가가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민석은 그녀를 물리적으로 감금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파괴하고 있었다. 당신을 데리러 왔소. 그가 말했다. 유라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그 사람이 보냈나요 이제? 나도 필요 없어진 건가요? 그 말은 지안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아니요. 나는 강지안이요. 6년 전 당신을 만났던 유라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아요. 강지안 씨. 하지만 당신은 오면 안 됐어요. 여긴 위험해요. 그는 악마예요. 그녀는 지안을 밀어내려 했지만 손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지안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다. 분노가 그의 목소리를 잠식하고 있었다. 유라는 떨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녀의 공허했던 눈을 채웠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가 아이들을 당신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당신을 파멸시킬 무기라고. 아이들은 괜찮아요. 지안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아이들은 내 집에 있어. 안전하오. 그 말에 유라는 다리가 풀린 듯 무너졌다. 지안이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비로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살아있었어. 그녀는 지난 5년간의 끔찍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강민석은 그녀가 이윤의 도움으로 도망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를 찾아냈다. 그는 막 출산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나를 이곳에 가뒀어요. 내가 당신이나 외부에 연락을 시도하면 아이들을 2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강민석은 그녀를 이 병원에 감금하고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보모를 통해 키웠다. 그는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며 유라를 길들였다. 그는 유라에게 지안이 냉혈한이며 아이들을 알게 되면 그들을 후계자 다툼의 도구로만 이용할 것이라고 세뇌시켰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라를 속였다. 나는 바보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그런데 얼마 전 그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당신을 무너뜨릴 시간이 왔다고. 그러고는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안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한 음모였다. 강민석은 서유라의 모성애를 인질로 삼아 6년간 그녀를 유폐시켰고 아이들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사육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이들을 지안에게 던져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유라는 증거 인멸을 위해 제거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지안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섰다.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었다. 일어나시오. 그가 유라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다 끝났소.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가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민석의 사설 경호팀이 그들의 침입을 알아챈 것이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유라를 자신의 팀원에게 넘겼다. 그녀를 데리고 먼저 탈출해. 브루트로. 회장님은 나는 뒤를 막겠네. 지아는 재킷 안쪽에서 또 다른 권총을 꺼내들었다. 어둠 속에서 총구가 불을 뿜었다. 이것은 더 이상 유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였다. 그는 이 지옥에서 서유라를 구출하고 강민석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얼음 왕자의 심장은 이제 복수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질주했다. 강지한의 옆자리에는 6년의 세월을 도둑맞은 서유라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을 빠져나온 직후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한이 건넨 생수병을 붙들고 창밖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공허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지한은 아이들이 있는 저택으로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다. 그곳은 이미 강민석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김비서가 관리하는 유진그룹의 최고급 게스트하우스 일명 세이프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여성 경호원들과 의료팀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지한이 낮게 말했지만 유라는 여전히 모든 자극에 고슴도치처럼 반응했다. 그녀는 6년간의 감금이 남긴 깊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 의료진이 그녀를 침실로 안내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동안 지한은 거실에서 주치의의 1차 소견을 들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보입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없지만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입니다. 강한 안정제가 필요합니다. 지한은 유리병 너머로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유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차가운 쇠사슬로 조이는 듯 단 통증을 느꼈다. 저 여자는 자신과의 단 하룻밤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6년을 지옥 속에서 버텨야 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을 완성한 것은 강민석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을 넘어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강민석의 모든 것을 동결시키게. 내가 미끼로 던진 바이오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그가 수십 년간 숨겨온 모든 비자금 루트를 차단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당국에 유진그룹 회장 명의로 공식 협조 요청을 보내게. 지금 당장. 김 비서는 지한의 살기 어린 어조에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그룹 내부의 치부가 주주들에게도. 지한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얼음 왕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지. 유진이 잠시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런 괴물에게 그룹을 통째로 넘길 수는 없네.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아닌가. 그때 안정제를 맞고 잠시 정신을 차린 유라가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지한을 보자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들, 사진이라도,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지한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그녀에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아이들임을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저택의 CCTV와 연결된 실시간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에는 아이들 방의 작은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주는 책상에서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고 혜영과 하람은 침대 위에서 베개 싸움을 하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따뜻한 광경이었다. 서유라는 화면에 손을 뻗어 아이들의 얼굴을 만지려는 듯 허공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6년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며 쏟아내는 생명의 눈물이었다. 살아있었어. 저렇게 컸구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부회장실. 강민석은 요양병원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부회장님, 침입입니다. VVIP 병동이 뚫렸습니다. 서유라가 사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절박한 목소리에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냐? 대체 누구의 짓이냐? CCTV 확인 결과 강지한 회장이었습니다. 직접 강민석은 전화를 집어 던졌다. 최고급 마호간이 책상 위로 휴대폰이 박살나며 흩어졌다. 강지한, 그 어린 놈이. 그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아이들을 보내 지한의 멘탈을 흔들고 그가 허우적대는 사이 이사회에서 그를 불신임시키고 동시에 유진 바이오 건으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그룹을 장악할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한을 과소평가했다. 지한은 아이들 때문에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혼란을 연막 삼아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서유라의 존재를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보낸 것이 오히려 지한에게 서유라를 찾을 단서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멍청한 놈. 그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서유라가 지한의 손에 들어간 이상 6년간의 감금과 협박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사 경영인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괴물의 민낯이 드러날 터였다. 그는 공포에 떨었지만 이내 독사의 눈빛을 번뜩였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이대로는.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당장 내일 오전 9시부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이사에게 연락해 강지한 회장의 독단 경영 및 사생활 문란에 대한 긴급 안건이라고. 그는 선수를 치기로 했다. 지한이 서유라 카드를 꺼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지한을 스캔들로 매장시키고 회의만을 통과시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직통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단 한 사람. 회장 강지한이었다. 강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강 회장. 그의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작은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불처럼 뜨거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가 사적인 자리에서나 부르던 호칭을 사용하자 강민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강민석은 애써 웃음을 지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네만. 지한이 낮게 웃었다. 서유라, 그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6년간 당신의 개인 병원에 감금되어 있던 여자, 내 아이들의 어머니. 강민석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자네, 지금 무슨... 당신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부회장. 지한의 목소리는 이제 한치의 감정도 없는 칼날이 되었다. 당신이 서유라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 아이들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그녀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6년간의 불법 감금, 협박 정신적 학대. 이 정도면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명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강민석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네가 감히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내가 유진을 위해.
유진을 위해서요. 지한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유진바이오의 가짜 투자건으로 빼돌리려 한 5천억 원도 유진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간 그 검은 돈 말이오. 그것은 결정타였다. 강민석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유라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자금 루트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덫에 걸려들었다. 자네, 처음부터 유진바이오 건은 함정이었군. 그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당신이 한 짓이라곤 내게 지켜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지안이 말했다. 내일 오전 9시 당신이 소집한 그 이사회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당신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서유라 씨의 증언 영상까지. 선택하십시오, 작은아버지. 지안은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죗값을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진그룹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몰락하시겠습니까? 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 어린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지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강민석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다시 연락했다. 강민석이 마지막 발악을 할 걸세. 서유라 씨가 있는 세이프 하우스의 보안을 최상으로 격상하게. 그리고 아이들, 지금 당장 저택의 아이들. 보안을 2배로 강화해.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강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어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의 몰락을 막아줄 유일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수단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부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폭주하는 괴물이었다. 새벽녘 서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강제안의 세이프 하우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오전 9시, 강민석 자신이 소집한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강제안은 거실에서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강민석의 수십 년에 걸친 횡령 증거, 돈 세탁에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인 서유라의 증언 영상이었다. 서유라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6년간의 공포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석이 자신에게 가한 협박과 비인간적인 감금 생활, 그리고 아이들을 빼앗긴 과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그 어떤 경영 자료보다도 강력한 강민석의 파멸을 확정지을 무기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이사회장에는 저희 보안팀이 배치되었고 모든 증거는 서버에 이중으로 백업되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야 했다. 그는 아이들이 있는 저택의 보안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했다.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저택 전체를 폐쇄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안의 개인 휴대폰이 지옥의 소리처럼 울렸다. 발신자는 저택의 보안실장이었다. 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가 아니었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안의 세상이 그 순간 멈추었다. 무슨 소리냐? 이중으로 보안을 걸지 않았나? 내부
내부 소행입니다. 10년을 일한 수석 가사 관리인이 그녀가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아이들을 지아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강민석. 그 괴물은 자신의 저택에까지 10년 넘게 스파이를 심어두었던 것이다. 자신이 서유라를 구출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마지막 발악으로 아이들을 노린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민석이었다. 지아는 숨을 골랐다. 그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지만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야 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이들, 내 아이들 어디 있나? 하하하하. 수화기 너머로 강민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는군 조카. 네가 내 목줄을 쥐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어쩌나 넌 네 새끼들의 목숨. 줄도 제대로 못 쥐는 멍청한 애송이일 뿐이야. 지아는 이를 악물었다. 원하는 게 뭐지? 간단해. 강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오전 9시 이사회는 그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안건은 바뀌겠지. 너의 회의만 그리고 나의 회장 추대안으로. 너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모든 혐의는 너의 조작이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내게 모든 경영권을 이양한다고 발표하게 될 거야.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였다. 그리고 서유라. 그 여자는 어디에 숨겼지? 그 여자와 네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내게 넘겨. 하나라도 빠지면 글쎄, 네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 하나씩 없애는 재미도 쏠쏠하겠군. 강민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오전 9시까지야. 장소는 추후에 알려주지. 감히 경찰이나 딴 생각을 품는다면 넌 네 아이들의 시신도 찾지 못할걸.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사회와 아이들, 유진그룹과 자신의 가족.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니,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결코 강민석에게 굴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유진을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유라와 아이들을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는 행위였다. 김비서. 지안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중심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민석의 위치를 추적해. 하지만 회장님, 그는 나를 시험하고 있어. 내가 아버지로서 무너지는지 아니면 유진의 회장으로서 버티는지. 하지만 그는 몰라. 나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지아는 자신의 팀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은 한정되어 있어. 그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의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다. 유진화학이 20년 전에 사용했던 지금은 폐쇄된 인천의 제3공장이었다. 그곳은 강민석이 유진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맡았던 프로젝트 현장이었고 그의 비자금이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곳은 곧 철거될 예정이라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팀을 둘로 나눈다. 김 비서는 이사회를 준비해. 내가 9시까지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예정대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게. 강민석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도록 언론과 검찰에도 자료를 넘겨. 회장님, 그럼 아이들은 내가 데려온다. 그는 권총을 허리에 차며 말했다. 이것은 회장의 명령이 아니야. 아버지의 명령일세. 지아는 세이프 하우스를 나서기 전 서유라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은 듯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당신 아이들을 구하러 가는 거죠. 제발 내 아이들. 그녀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지아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가 약속했소. 아이들과 당신 내가 지킨다고.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이들과 함께 돌아올 테니. 지안의 차가 인천을 향해 새벽 도로를 갈랐다. 그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에 차 있었다. 강민석은 선을 넘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지안이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화학공장의 녹슨 철골 구조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홀로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강민석은 그가 혼자 올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의 최정예 팀이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중앙 제어실. 강민석은 그곳에 있을 터였다. 지안이 제어실의 육중한 철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 참혹한 광경을 마주했다. 강민석은 낡은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하준 하은 하람이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기둥에 묶여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지안을 보자 눈이 커졌다. 드디어 오셨군, 회장님. 강민석이 박수를 쳤다. 그의 모습은 어젯밤의 절망에 찬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도박사의 광기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증거는 서유라는 아이들부터 풀어줘.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지안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아니, 순서가 틀렸지. 강민석이 웃으며 아이들 중 혜은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었다. 네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게 모든 것을 넘겨야지. 네가 가진 유진의 지분 그리고 그 망할 증거들. 지안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좋아. 네가 이겼어, 작은아버지.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바닥으로 던졌다. 모든 자료가 여기 있네. 그리고 내 지분량도 각서도. 강민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부하에게 그것을 줍게 했다. 부하가 노트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제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부회장님. 부하가 흥분해서 외쳤다. 강민석이 승리에 도취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결국 이 강민석의 승리야. 넌 그저 애송이였어, 지안아. 그는 혜은에게 겨누었던 총을 내리고 지안을 향해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안은 바닥을 구르며 강민석의 부하에게 달려들었다. 동시에 조용히 묶여있던 하준이 아까부터 몰래 풀고 있던 손목의 밧줄에서 손을 빼내 강민석의 발목을 세게 물어버렸다. 악! 강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어실의 창문들이 일제히 깨지며 지안의 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혼란 속에서 총성이 한 발 울렸다. 강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 지안을 향해 격발한 것이다. 아빠, 혜은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지안은 이미 아이들에게 몸을 날려 새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닥을 굴렀다. 그의 팀원들이 즉각 강민석을 제압했다. 강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외쳤다. 내 거야. 유진은 내 거라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지안은 아이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거칠게 풀어냈다. 아이들은 재갈이 풀리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매달렸다. 아빠 무서웠어. 혜은과 하람이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하준만이 울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지안의 얼굴을 만졌다. 괜찮아요. 지안은 새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은 이제야 제대로 뛰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여기 있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아빠임을 온전히 인정했다.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는 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지안의 품에 안겨 나오는 새 아이를 보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들도 그녀를 알아보았다. 엄마, 오전 9시 정각. 유진그룹 이사회장.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회장과 부회장의 불참에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회의장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강민석의 비자금 내역과 함께 휠체어에 탄 그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실시간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거대한 암덩어리가 마침내 제거되는 순간이었다. 폐공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은 아침 햇살과 사이렌의 붉고 푸른 빛으로 어지럽게 물들었다. 강민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강지안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세상은 품 안에 안긴 새 아이의 떨림과 울음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혜은과 하람은 그의 목을 부러질 듯 끌어안고 있었고 하주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그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지아는 아이들을 안은 채 구급차 옆에 주저앉아 있는 서유라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6년 만에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에 기쁨도 슬픔도 아닌 현실감을 잃은 듯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엄마. 하은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 한마디에 유라의 멈추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손을 아이들에게 뻗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그녀의 품으로 인도했다. 네 사람은 그렇게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뭉쳤다. 경찰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지아는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네 사람 모두를 감쌌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려는 행위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얼음 왕자는 사라졌다. 한 여자와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보호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칠 후 유진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경랑에 휩싸였다. 부회장이자 오너 일가였던 강민석이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그리고 납치 및 불법 감금이라는 충격적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강지아는 이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세이프 하우스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지켜보는 화면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평소에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며칠 밤을 샌 듯 피곤하지만 흔들림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그리고 강씨 일가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는 강민석의 모든 범죄 사실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또한 여러분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는 서유라가 어떻게 강민석에게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저는 지난 30년간 유진의 후계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저는 한 여자와 세 아이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무지와 오만함이 이 비극의 일부였음을 통감합니다. 그는 그룹의 모든 불법 자금을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서유라의 이름으로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과거의 유진은 완벽한 통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진은 투명한 책임감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저를 해임하십시오. 하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제 가족을 지켰던 마음으로 유진을 지켜내겠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 지안을 가장 비판했던 이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의 리더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유진은 회장님을 따르겠습니다.
강지한은 그렇게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를 얻어냈다. 쌤. 하수이하우스에 계실 서유라는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전문 심리 상담사와 함께 있었고 지아는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6년간의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아이들을 볼 자격이 없어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나를 포함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 당신은 6년간 지옥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낸 거요. 강민석이 아이들을 이용한 것은 당신의 모성애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요.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모든 비극은 나 때문에 시작되었어. 내가 당신을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의 어둠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나에게, 당신과 아이들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시오. 남편이 되어달라고 강요하지 않겠소. 하지만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시오. 하락신과 나차오즈 하게. 서유라는 그의 내밀어진 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얼음 왕자의 차가운 손이 아니었다. 폐공장에서 아이들을 감싸 안았던 따뜻하고 강인한 아버지의 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얹었다. 그것은 용서이자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한 달 후 강제하는 아이들과 서유라를 데리고 본가 저택으로 돌아왔다. 강민석의 하수인이었던 가사관리인은 해고되었고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으로 가득 찼다. 지안의 완벽했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이제 복잡한 경영서류 대신 아이들이 서툴게 그린 아빠, 엄마, 하준, 하연, 하람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저택의 가장 먼 방에서 혼자 식사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서유라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저택의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6번째 생일이었다. 강지아는 수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하준과 함께 복잡한 로봇을 조립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런 일에는 서툴렀지만 하준은 아빠를 가르치며 제법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혜우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새로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유진을 쫓아다녔고 하람은 케이크에 크림을 몰래 찍어 먹다 서유라에게 발각되었다. 서유라는 이제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밝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았고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지안의 곁에 다가와 그의 뺨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었다. 지안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와 용서, 그리고 새 아이라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통해 천천히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구축된 신뢰와 사랑이었다. 아빠, 엄마, 빨리 와요. 아이들이 그들을 불렀다. 강지아는 서유라의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한때 완벽한 통제 속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었다. 이제 그의 삶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다. 강민석의 공격은 강지안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역설적으로 얼음 성벽 안에 갇혀있던 한 남자를 해방시켰다. 재벌 후계자는 그렇게 새 아이의 아빠라는 외침과 함께 진짜 어른이 되었고 진짜 가족을 얻었다. 그의 차가웠던 왕국에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